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사연살롱을 애청하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나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소개되는 사연을 들어보니 세상엔 참 별의 별일이 다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다들 어찌나 현명하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지 저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준 악인과 귀인이 있어 저도 사연을 한번 써보게 되었는데요. 별로 솜씨는 없겠지만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20살에 만났어요. 저는 당시 미혼모였던 친정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만나고 1년 뒤 지금의 첫째 아들이 생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엄청난 시집살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슨 심술인지 당신 성에 차지 않는다며 저를 구박하면서 굳이 저를 옆에 끼고 살려고 하셨어요. 아마도 당신 마음대로 저를 부려먹으실 심상이셨겠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했어요. 저와 남편이 어려서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도 했는데 시어머님은 저희가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저희 첫째가 5살이 넘었는데도 언감생심, 분가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저는 계속 시집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이야 그런 시댁이 있다고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난리가 날 일이었지만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저희 시어머니는 독하디 독한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친정이 별 볼 일 없다며 저를 참 많이도 구박하셨는데요.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 중에 가장 속상했던 말은 제가 남편 인생을 망쳤다는 거였어요. 저런 게 들러붙지만 않았어도 우리 성호 인생이 고속도로 4차선을 껐을. 저것이 껌딱지마냥 달라붙어서 망해버렸어. 내가 죽 써서 개줬지. 저런 며느리를 보려고 내가 죽을 둥 살 둥 우리 성호를 키운 게 아닌데. 조상님.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끝도 없이 미워하셨는데 제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 그렇듯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모진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야만 했죠. 제가 젊었을 때는 이혼은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생각도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홀로 계신 친정엄마 때문에도 이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당신이 미혼모로 저를 낳아 키운 게 저에게 흠이 될까 항상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친정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저 친정엄마에게는 시댁에서 잘해주시고 저도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 날에는 서러움에 복이 받쳐 부엌에서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러다 그런 모습을 저희 시아버님이 보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아버님은 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는데요. 평소 시아버님은 제가 생부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많이 짠해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 남편이 저를 감싸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향한 구박도 점점 더 심해지셨는데 늘 똑같이 하던 빨래와 청소도 저를 혼내기 위한 구실로 삼으셨었죠. 넌 지금 이걸 청소라고 했냐? 어떻게 살림하는 여자가 청소를 이렇게 하냐? 내가 발로 해도 이것보다는 낫겠네. 넌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네 엄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든? 그리고 너 아침에 한 빨래 꼬라지는 왜 그 모양이야? 내가 손으로 싹싹 비벼 빨라고 했냐 안 했냐? 아휴 진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지.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뭐야? 너 지금 시애미 말에 토를 다는 거야? 그래서 넌 지금 내가 괜한 트집을 잡는다 이거야 뭐야? 애비 없이 자라서 그런가? 위아래 경우도 모르고 진짜 저걸 어디다 써? 사실 시어머니는 그냥 저에게 화를 내기 위해
트집을 잡으시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도끼 눈을 하고 저를 몰아붙이는 시어머니 기세에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이 한 소리를 하곤 하셨죠. 거참 그만 좀 해. 당신은 왜 그렇게 쟤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작은 애가 한 게 당신 마음에 안 들면 좋게 가르치면 될 일이지. 괜히 안 사돈 얘기까지 할 게 뭐가 있냐고. 애한테 상처인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여보, 당신이 왜 나서요? 당신이 그러면 얘가 나를 뭘로 보겠어요? 당신은 내 체면은 생각 안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얘가 더 싫은 거예요. 막말로 내가 틀린 말 한 거 없잖아요. 귀한 내 막내 아들, 애비도 없는 척에 덜컥 임신하는 바람에 발목 잡혔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요? 나 화병 나서 자리에 눕는 거 보고 싶어요. 사람 참 심보 좀 좋게 가지지. 그러다 자네가 벌받아. 제가 우리 집 시집 와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데 당신 아들 귀하면 너의 딸 귀한 것도 알아야지. 나는 그딴 건 몰라요. 그런 말 할 거면 당신은 방에나 들어가서 당신 좋아하는 바둑 TV나 봐요. 사람 염장 지르지 말고. 아, 속 터져. 너는 거기서 뭐하고 서 있어? 빨리 청소랑 빨래 다시 안 하냐? 시어머니는 그렇게 기어코 다 된 청소와 빨래를 저에게 다시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차라리 시어머니랑 있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게 낫겠다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였는데요.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낸 밤이면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제 어깨와 팔을 주물러줬어요. 남편은 시아버님을 닮아 굉장히 바르고 성품이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첫째 아들 역시 지 아빠를 빼다 박았는데 어찌나 똘똘하고 살가운지 힘든 줄도 모르고 키웠을 정도인데 거기에 얼마나 영특한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참 잘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노력해 조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시부모님도 저희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고요. 그도 그럴 게 저희 아들은 시부모님이 처음 본 손자였거든요. 그 손주를 낳은 저는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면서도 손자가 하는 말에는 깜빡 죽었는데 그걸 또 눈에 가시처럼 보는 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보다 3년 빨리 시집을 온 손이 형님이셨는데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이를 갖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형님은 시어머님이 바라던 며느리로 저와는 달리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딱 한 가지 아이를 낳지 못해 그 부분을 아쉬워하셨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제가 첫 손자를 낳고 부모님이 제 아들을 좋아하시니 형님은 저를 경계하고 멀리하시려 하셨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던 거죠. 남편과 시아버님 빼고는 제 편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6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님은 시장에 다녀오시다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크게 다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제 손을 빌려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시어머니는 모든 게 다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몸이 불편하니 늘 짜증과 화가 나 계셨고 시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기 힘들어 하셨는데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저도 그때는 시아버님을 봐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했어요. 저 싫다고 하는 사람, 수발 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제가 며느리로서 싫은 것도 참고 1년 정도 정성을 쏟으니 시어머님도 어느 정도는 건강을 회복하셔서 당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셨고 그 1년은 참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그렇게 예뻐하는 첫째 며느리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그저 돈 필요할 때나 그것도 시아버님만 홀랑 보고 가버리니 그렇게 차별하며 예뻐하던 큰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몸 불편한 당신 옆에는 싫어 죽겠는 저만 있었으니 그제야 저한테 마음을 여시더군요. 예, 동차냄이야. 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 뭐 불편하신 거라도
아니,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참 우스운 거 아는데 그동안 많이 미안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많지? 그래서 네 시아버지 말처럼 내가 벌을 받나 싶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이만한 게 어디냐고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그거야 그 사람들 생각이고 나는 좀 다르다. 사람이 한번 아파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 같아. 정신도 바짝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야 네가 얼마나 나한테 고마운 사람인지 알겠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에게 처음으로 인자한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항상 시어머니의 무서운 얼굴만 봐서 어쩐지 좀 어색했지만 그렇게 예쁜 미소를 갖고 계신 줄은 그날 처음 알았죠.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저를 남편이랑 똑같이 위해 주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고 제가 힘들까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하시려고 하셨는데 참 세상은 얄궂게도 이제야 시어머니와 정도 쌓고 잘 지내려 하니 곧장 불행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사고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시다 건강이 호전된 이후 3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때 저희 둘째 아들이 새돌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저한테 시어머니의 존재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시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시아버님은 당신 고향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늦게나마 살림을 따로 내주시겠다며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댁은 시아버님이 젊었을 적 건축업을 크게 하셔서 일찍이 여유가 있던 집이었어요.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면서 자산을 크게 불리셨는데 그 덕에 시부모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인 50대부터 경제활동 없이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셨죠. 그러던 시아버님은 저희에게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고 시어머니와 지내시던 집을 처분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때 마침 사업이 힘들어진 큰형님 내외가 그 돈을 달라고 시아버님께 애원을 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하는 사업이 자금 문제만 없으면 진짜 크게 터질 사업이에요.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니까요. 너도 양심이 있어라.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돈 뜯어가더니 그 돈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다시 도와달라고? 큰 돈을 벌 생각하지 말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생각을 해야지. 됐다. 지난번에 빌려간 거 다 갚기 전에는 나한테 손 벌릴 생각 말아라.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 정말 많이 노력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번 건은 분명히 될 일이고요. 어차피 이 집 팔아서 아버님 쓰실 데도 없으시잖아요. 큰아들 좀 도와주세요. 장남이잖아요. 나중에 아버님 모시고 도와줄 사람 저희 아닌가요? 나는 니들 도움받을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괜한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 싫어요. 저는 아버님이 돈 주실 때까지 한 발자국도 떼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성호한테 아파트 사주셨잖아요. 성호는 되고 저는 안 돼요. 저한테는 아파트 사주신 적 없잖아요. 이건 차별이에요. 세상에 장남보다 차남을 차별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뭐야? 네가 그러고도 형이야? 쟤들이 이 집에서 나랑 네 엄마 모시면서 산 세월이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해. 양심도 없는 놈. 잘 다니던 회사나 계속 다닐 것이지. 사업이 뭐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았어? 큰 돈? 너는 내가 볼 때 그 욕심 버리지 않으면 작은 돈도 어림없다. 네 동생한테 사준 아파트가 그렇게 고깝더냐? 넌 한 것도 없이 뭘 그렇게 받아 챙기려 들어. 염치도 없지. 쟤들이 네 엄마 병수 발들 때 니들은 뭐 했는데? 코빼기도 미치지 않고 지네 아쉬울 때나 찾아와서 돈덩거린 게 다잖아. 됐으니까 내 집에서 썩 나가. 아님 내가 장남이고 뭐고 호적에서 확 파버릴 거다. 아버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도 그때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요. 누가 들으면 저희가 아주 못돼 먹은 불효자인 줄 알겠어요. 저희도 억울하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이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저희만 쫓아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잘 돼야 서방님네도 돕고 우리 집안도 잘 돌보죠. 너는 참 말은 잘해. 근데 니들한테 쟤들 도와주라고 누가 그러든? 이 집안도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괜히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살 생각을 해. 니들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마. 시아버님은 그렇게 크게 화를 역정을 내시고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자 바닥이 꺼져라 고개만 숙이던 아주버님은 애먼 저희 남편한테 원망하듯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었지? 아버지는 항상 저런 식이야. 어머니는 그래도 내가 장남이라고 잘해주셨는데 이젠 어머니도 없으니 나야말로 찬밥 신세다. 나는 이 집 장남도 뭣도 아니라고 하니 앞으로 네가 알아서 아버지 모시고 다 해. 나는 그냥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일어나. 저 양반 절대 우리한테 돈 안 줘. 포기하고 당신 집에 가보자. 됐어. 내가 말했지? 우리 집에 손 벌릴 생각 하지 말라고. 이게 뭐야? 당신 집안 돈 많은 거 아니었어? 아이씨 짜증나. 동서 그 아파트 얼마야? 그거 그냥 우리한테 넘기면 안 돼? 어차피 동서 돈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 형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말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는 형이랑 형수가 가져간 돈이 얼만데요? 자그마치 5억이 넘어요. 그 돈은 뭐 형수 돈이에요? 야, 너 지금 네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니까 너까지 네 형이랑 형수를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아? 무시? 내가 무시했다고? 무시는 형이랑 형수가 있지. 아버지가 왜 저렇게까지 나오시는 줄 알아? 형, 그러는 거 아니야. 형 이번에 엄청 큰 아파트 계약했더라. 그래놓고 사업 힘들다고 걸핏하면 집에 와서 돈 벌렸지? 애당초 사업은 핑계였고 집안돈 모조리 다 빼갈 생각이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미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알아. 아까 형이 그랬지? 형은 이제 장남도 뭣도 아니니까 그만 가. 나도 형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저더러 방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저희 짐을 정리했는데요. 나빠도 저렇게 나쁠 수 있을까? 아주버님이랑 형님과는 될 수 있다면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 아버님은 추억은 많지만 혼자는 너무 힘들다며 시어머니와 지냈던 정든 집을 정리하셨고 당신 계획대로 시골로 내려가셨는데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당신한테 이제 자식과 며느리는 남편과 저뿐이라며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셨고 저는 시골에 계시는 시아버님이 걱정되어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게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혼자라도 시아버님을 뵈러 시골집으로 갔어요. 저는 원래 운전면허증이 없었지만 시아버님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땄죠.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게다가 둘째 아이는 어려서 제가 시아버님께 가려고 하면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엄마, 나도 데려가. 하며 조르는 통에 남편의 권유로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팔자에도 없는 차를 끌고 다니며 시아버님이 계시는 시골집을 오갔는데 시아버님은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소나 돼지 농장일도 도우며 제 2의 인생을 사셨죠. 제가 내려가면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안 와도 되는데 너도 참 고생을 사서 한다. 라고 하셨지만 입은 귀에 걸려서 동네 분들에게 저를 자랑하곤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님이 혼자 밥이라도 굶으실까 그렇게 내려가면 무슨 잔치 준비하는 사람처럼 음식을 하곤 했는데 그렇게 지내기를 10년 저는 자칭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었죠. 운전하는 거 참 별거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은 참 공평했어요. 무언가 좋아지면 또 무언가는 나빠졌으니까요.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점점 노쇠해지셨고 저희 아들들은 모두 군대 제대를 할 정도로 장성했는데 문제는 시아버님의 건강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스스로 당신은 건강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이를 속일 수 있나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올라오셔서 함께 지내자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싫다고 하시던 시아버님은 홀로 계시는 가운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부끄럽지만 시아버님께 그런 전조 증상이 있는지 몰랐던 저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손과 발이 그렇게 떨릴 수가 없더군요. 제가 이 정도니 남편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겨우 운전해 시아버님이 계신 큰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는 저희 시아버님이 이미 몸의 오른쪽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오른쪽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 근육까지 마비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 말에 털썩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았고 저는 결심했죠. 시어머님의 병간호를 했듯 시아버님의 병간호도 제가 하리라고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시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아버님은 어눌해진 발음으로 자기는 그럼 시설에 가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군 제대한 아들 둘이 자기들이 저를 돕겠다고 나서는데 그땐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아들 키운 보람이 있었죠. 남편은 시어머니도 아닌 시아버님을 어떻게 병간호하냐며 저를 말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도 자기 아버지를 시설로 보내고 싶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뭘 그런 걸 따져. 우린 가족인데. 하물며 시설이 내가 하는 것보다 좋겠어? 걱정하지 마. 아버님 내가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어. 내가 알아보니까 재활하면 희박하긴 하지만 일부는 돌아오기도 한다더라. 우리 아버님 의지 하나는 끝내주게 좋잖아. 나만 믿어. 우리 애들도 저렇게 할아버지 와서 좋다고 하는데 잘 됐지. 나 솔직히 이제 시골집 안 다녀도 되고 너무 좋아. 여보, 내가 정말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마워. 나랑 결혼해서 고생만 하네. 내가 장모님 뵐 면목이 없다.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엄마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데. 오죽하면 이젠 나도 안 찾고 우리 사위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 제대로 똘똘 뭉쳐보자. 우리가 똘똘 뭉치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 저는 남편에게 최대한 밝게 말했어요. 결혼 초엔 제대로 말도 못하던 저였는데 세월은 저를 씩씩하고 당찬 아줌마로 만들어 놓았죠. 그렇게 저는 시아버님의 재활과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도 저의 운전 실력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때때로,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힘든 일은 있었어요. 그럴 때면 혼자 힘에 부쳐 막막해 하기도 했지만 시아버님은 오죽하실까? 그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네요. 최대한 시아버님이 수치심이나 적외감이 들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아무래도 목욕이나 대소변 같은 예민한 부분도 제 손을 빌려야 하는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더 까불고 정신없이 굴었어요. 그냥 속 없는 사람이 되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그 역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무뎌질 거라고 여기며 묵묵히 시아버님 케어에 올인하며 지내니 참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희박하다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버님은 조금 서툰 걸음이긴 했지만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셨고 손도 조금씩 사용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제일 감사했던 건 시아버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발음이 어눌하셔서 제가 알아들으려 온 신경을 기울였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게 되니 그게 제일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시아버님과 믹스커피 마시며 농담도 주고받고 집안일도 함께하며 추억을 쌓았어요. 말은 아버님 부려먹는 거라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시게 하려고 한 저의 꼼수였죠. 그리고 그 시간은 제법 재미있었어요. 원래 저희 아버님은 드라마는 일절 보지 않는 분이셨는데 저희 집에 와서는 저와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셨죠. 원래 아버지가 없던 저라서 그런가 그런 시간들은 시아버님을 정말 제 아버지처럼 따르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말이 좀 과장되게 들리시겠지만 솔직히 그때는 남편보다 시아버님이 더 좋았어요. 야야, 드라마 할 시간이다. 얼른 테레비 틀어라. 어제 그 썩을 놈이 무슨 비밀을 말할 것처럼 하고 끝났잖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게 궁금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와, 우리 아버님 이제 드라마 광 다 되셨네.
이제 드라마 못 보면 큰일 나겠네요. 당연하지. 네 시어머니가 이재미 때문에 테레비를 그렇게 끼고 살았구나. 자자, 한다. 너 이제 나한테 말 시키지 마라. 그렇게 저는 저녁 시간이면 시아버님과 방송국 채널을 넘나들며 드라마 챙겨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꼭 맛있는 점심을 먹고 집에 오곤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도 시아버님과 저의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 정도까지 회복이 되니 솔직히 이젠 병간호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이제 당신이 직접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스스로 손으로 뭘 잡거나 걸을 수 있게 되니 다시 시골집으로 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랑 좀 다투기도 했어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시아버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 그땐 좀 많이 서운했죠.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내내 괜찮았던 시아버님은 다시금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게다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전에는 괜찮았던 폐나 위, 간 기능까지 나빠졌는데 문제는 식사를 전혀 못 하신다는 거였죠. 음식을 조금만 잘못 삼키면 무서울 정도로 기침과 구토를 하시는데 울면서 응급실도 여러 번 갔어요.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며 저희 부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더군요. 집으로 모실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지 결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날 남편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친정아버지도 아니고 시아버지인데 뭘 그렇게 서럽게 우냐고 저를 이상하게 봤는데 저에게 시아버님은 이미 친정아버지 그 이상이셨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저희 남편보다 더 서럽게 울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셨는지 이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됐거든요. 다만 남편의 선택을 기다려줬던 것뿐인데 시아버님이 먼저 그러겠다고 하시니 저는 남편의 답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든 마지막까지 시아버님은 제가 모신다는 그 일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겨서 다시 집으로 시아버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시아버님은 속상하셨는지 전처럼 저에게 다정하게 말씀도 안 하시고 전에 없던 짜증을 내시는 등 저를 힘들게 했는데요. 저는 그게 꼭 시아버님이 저에게 정을 떼시려 그러시는 것 같아서 슬펐어요. 그러다 무슨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인지 내내 잊고 지내던 형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님이 아프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며 자기가 맏며느리니 찾아뵈야 할 것 같다고요. 솔직히 싫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데 형수는 모르지만 형은 보고 싶을 수도 있다며 아주버님 내외를 집으로 부르자고 했는데요. 저도 남편의 그 생각에는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시아버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당사자인 시아버님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얼굴에 화색까지 보이며 당장 연락해서 부르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서운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원하시니 저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키진 않지만 10년 만에 아주버님과 형님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나이 든 만큼 아주버님과 형님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쌀쌀맞은 말투와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시아버님을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를 세상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버님 몰골 좀 봐. 동서는 아버님을 어떻게 모셨길래 이렇게 야위게 할 수 있어? 동서, 제대로 보살펴드린 거 맞아? 옆에서 보는 사람 없다고 하는 척만 한 거 아니냐고.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속상해서 그러지. 우리 아버님 반쪽이 됐네. 아버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맏며느리요. 여보, 당신도 이리 와.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장남 명호. 근데 아버지, 꼴이 이게 뭐예요?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셨으면 잘 지내고 계셔야죠.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아버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가자. 형님, 누구 마음대로 아버님을 모시고 가요? 안 돼요. 왜 이제 와서 난린데요? 절대 못 가요. 왜? 동서뭐 꿍꿍이라도 있어? 평소에 그렇게 착한 척 다 하더니 나랑 우리 어머니 없으니까 진짜 본색이 나오는 거지. 형수, 지금 말 다 했어요? 이제 와서 나타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듣기 거북한데요. 형도 그래. 형이 그랬잖아. 이제 장남도 뭣도 아니라고.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래? 왜? 아버지 위독하다고 하니까 유산 욕심났어? 뭐야? 넌 형을 그렇게 인간말종으로 알았냐? 나도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몰랐어. 아버지가 그랬잖아. 내 힘으로 살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뭐? 너야말로 이렇게 되기 전에 형이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너야말로 날 무시한 거 아니야? 됐어. 아버님 보시는데 그만해. 그리고 동서. 그래. 내가 좀 전에는 흥분해서 실수했다. 그동안 동서 혼자 힘들었을 텐데. 이참에 내가 동서 수고 좀 덜어준다고 생각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동서 손이잖아. 동서도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아버님 우리가 모시고 갈게. 우리도 이미 다 알고 그럴 작정으로 온 거야. 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요. 저 이제라도 아들 노릇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미 아버지 쓸 방도 다 만들어놨고 이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모신다고 했으니까 여기보다는 나을 거예요. 낫기는 뭐가 나. 형이랑 형수가 뭘 한다고 아버지를 데려가. 지금 아버지 상태 제일 잘 알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뭘 알지도 못하면서. 뭐야? 너 끝까지 형한테 이럴 거야? 결국 아프신 아버님 앞에서 두 아들은 몸싸움까지 하게 됐어요. 제가 말리려 하니 형님이 저에게 표독스러운 얼굴로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마터면 저도 형님과 이판사판 개싸움으로 싸울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이 리모컨을 힘겹게 던지시더군요. 그만들 해라. 나는 이제 장남집으로 가련다. 저와 남편은 귀를 의심했어요. 자식은 저희밖에 없다고 하시더니 시아버님은 결국엔 저희보다 장남 내외가 더 좋으셨나 봐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배신감에 서러워 눈물밖에는 나지 않더군요. 남편도 마찬가지인지 시아버님께 왜 그러냐고 이유라도 물어볼 만한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아버님은 아주버님 댁으로 가시기로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 수고한 값이라며 봉투를 하나 내미셨는데요. 저는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거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 봉투를 받으면 정말 제가 한 것이 별 볼일 없는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그러거나 말거나라며 제 앞에 봉투를 툭 던져놓고 형님의 부축을 받으며 저희 집을 떠나셨는데요. 너무 속상해서 가시는 길도 제대로 배웅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저의 한이 되었죠. 그날 시아버님이 떠난 집은 참 많이 썰렁하고 허전했어요. 원래도 우리 가족밖에 없던 집이었는데 시아버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 집이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안 그런 척 하고 싶었어요. 시아버님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가셨는데 저도 씩씩하게 아무렇지 않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청소를 하며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체력을 모두 쏟아내고 잠이 들어야 잘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의지와 달리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도 이제 그만해. 내가 걱정돼서 퇴근하는 길에 형 집에 가봤는데 그 집 진짜 넓고 좋더라. 형의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니었나 봐. 형 사업 엄청 잘 된대. 그리고 그 집 바로 앞에 대학 병원도 있는데 솔직히 여기보다는 거기가 좋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웃으시더라.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사실 호스피스 병동 가고 싶으신 거 모시고 왔다고 내내 자기한테 화만 냈잖아. 자기도 할 만큼 했어. 내가 다 미안할 정도로 아주 잘했어. 누가 자길 며느리로 알아? 딸이지. 딸은 무슨.
그러신데 그렇게 홀랑 가신다고? 나는 우리 아버님은 좀 다르신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아버님도 어쩔 수 없네. 그래, 장남이 좋겠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장남이잖아. 됐어. 형님 말대로 나도 이제 좀 쉴 수 있어서 좋지. 다음에도 없는 소리 하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좋은 마음으로 있자. 아버지가 좋다잖아. 그럼 된 거지. 남편은 연신 제 어깨를 토닥이며 저를 달랬어요. 그래서 저도 머리로는 그래, 시아버님이 좋으면 됐다 하고 생각하려 했는데요. 마음은 여전히 풀어지지 않았지만 시아버님이 우선이었으니 저는 정성껏 시아버님 케어에 있어 매뉴얼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의사항과 챙겨드려야 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편이 얘기한 형님 집으로 갔죠. 그러자 형님은 좀 놀라는 눈치로 문을 열어줬는데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 말처럼 저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초호화 아파트에 잠시 넋을 놓기도 했는데 이윽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님 얼굴이 보이더군요. 시아버님은 참 오랜만에 저를 향해 웃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도 꼭 잡아주셨는데 아무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손이 참 따뜻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러자 동서도 참 징하다.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 내가 뭐가 돼. 동서가 하는 거면 나도 다 할 수 있어. 괜히 유난 떨지 마. 형님, 나 이제 정말 동서랑 싸우기 싫거든? 아니요. 아버님 잘 부탁드린다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 부르세요. 저는 시아버님의 손을 잡자 모든 것이 풀어진 듯 말했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마치 저를 칭찬하시는 듯 제 손을 톡톡톡 토닥여줬는데요. 거기 더 있다가는 주책 없이 눈물바람만 할 것 같아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항시 핸드폰에 눈을 떼지 않고 지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어갈 즈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생각으로 저도 조금씩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초저녁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발신인을 확인하니 형님이셨어요. 저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그러자 형님이 동서, 지금 빨리 땡땡병원 응급실로 와. 아버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아버님이 동서 보고 싶대. 동서 이름만 부르셔. 빨리 와. 라고 하는데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이 저는 미친 듯이 운전해서 형님이 말한 병원으로 달렸어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그때 사고가 나지 않은 건 하늘에서 저희 시아버님이 저를 도운 게 분명합니다. 그만큼 저는 위태롭게 병원으로 향했고 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이리로 곧장 오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니 시아버님은 정말 힘겹게 겨우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저는 얼른 달려가 시아버님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처음으로 시아버님을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는데 어쩐지 제가 잡은 시아버님 손에 힘이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 주연이 왔니? 내가 아까부터 너 많이 기다렸어. 이제 너 왔으니까 됐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도착하고 바로 시아버님은 그렇게 시어머님 곁으로 떠나셨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도 병원으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손자들 얼굴은 끝내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죠. 저희 아들들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많이 울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걸 보고 시끄럽다고 했어요. 가뜩이나 마음 복잡한데 아이들까지 그러니 자기가 너무 힘들다며 형님이 저보고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하더군요. 저는 애들이 할아버지 가시는 것도 못 봐서 슬퍼서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하냐며 한 소리 하니 그때는 어머어머 자식 없는 사람 서러워서 못 살겠네 하시는데 병원이라 참았지만 아니면 머리채를 잡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순간 시아버님의 빈소가 차려졌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앞치맛바람에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장례식과 발인을 치렀는지 저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사람이 너무 슬프면 뇌가 그 기억을 지운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싶더라고요. 마지막을 저희 집에서 보내지 않으셔서 그런가 집에 돌아오니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네 식구는 마치 말하는 방법을 잊은 사람처럼 무거운 침묵 속에 일상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형님이 저희 집에 쳐들어왔어요. 무슨 빚쟁이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저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대뜸 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더군요. 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네가 아버님한테 유산 다 네 앞으로 해달라고 한 거잖아. 그러지 않고서 아들도 아닌 며느리한테 자기 전 재산을 몰아주는 시아버지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 너 다 알고도 나 물먹인 거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노인네 병수발 드느라 가진 고생을 다 했잖아. 무슨 소리예요? 유산이라뇨? 시치미 떼지 마. 나 벌써 다 알고 온 거니까. 아버님이 변호사 써서 이미 유언장이며 재산 정리 다 했던데? 어떻게 그걸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 이 앙큼한 건. 됐고 내 돈 내놔. 형님은 이미 이성을 잃은 한 마리의 짐승처럼 저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본 제 아들들은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는데 원래도 큰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한지라 순식간에 형님은 저한테서 떼어내 현관 앞까지 밀고 가더군요. 가세요. 갑자기 오셔서 이게 무슨 행패세요? 가세요. 뭐야? 이놈들. 내가 니들 큰엄마야. 넌 니네 엄마한테 예의도 못 배웠냐? 하기사 미혼모 가정에서 뭘 보고 컸겠어. 배운 게 없으니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없었겠지? 뭐야? 저는 형님의 그 말에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겼어요. 나이가 중년이 되어도 참을 수 없는 건 참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형님과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정말로 형님의 말처럼 당신의 유산을 제 앞으로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언제 그런 걸 다 준비하신 건지 변호사를 수임해 모든 정리를 말끔하게 해놓으셨는데 형님이 경찰서로 문제의 변호사를 부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저희 집을 떠나시던 날 저에게 주셨던 봉투는 사실 돈이 아니고 당신의 유언장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정말 돈일 것 같아서 건드리지도 않아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며 마지막까지 자기가 시아버님을 모셨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악을 썼죠. 억울하다고요. 그러자 변호사는 이미 준비를 했다는 듯 시아버님 유산 상속이 있어 자격이 전적으로 저한테만 있다는 증빙 자료를 꺼내 보여주셨는데 그 자료는 다름 아닌 시아버님 당신의 일기셨어요. 그 일기엔 저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의 일상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저는 그런 걸 남겨놓으셨을 거라는 건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기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날 변호사를 불러 전달했다고 했는데 시아버님은 그때 이미 아셨던 것 같았죠. 이제 곧 당신이 떠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별로 궁금하지 않아 여태 모르고 있던 시아버님의 재산을 알게 되었고 무려 제 앞으로 땅과 건물을 포함해 현금 자산까지 30억 가까이 되더군요. 정말 남편과 저희 아들들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다만 원하면 제가 알아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더군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절대 안 된다는 조항이었어요. 본인의 장남 명호 그리고 그차 아내지는 이미 사업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상당해 유산 상속에서 제외함. 상속자가 원해도 유산 상속은 불가. 라고 친절하게 명시되어 시아버님 도장까지 찍혀있다 보니 이건 정말 빼박이긴 했어요. 아마 그래서 형님이 더 열이 받았던 거겠죠.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유산을 나눠 갖고 싶은데 저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 양만 바짝 오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자기가 법으로 하겠다며 큰 소리를 쳤는데 아무런 소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뒤 저희는 아무런 연락도 우편도 받지 못했거든요. 중간에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남편 말에 추측해보면 시아버님이 너무 명확하게 벼보를 정리해놔서 그걸 맡아줄 변호사가 없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세상에, 어떻게 변변한 직업도 없는 아줌마인 제가 30억이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별로 유쾌하지 않은 진실도 알게 됐는데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시아버님과 저희 부부 주변을 맴돌며 저희를 감시했는데 시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도 진작부터 알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딱 시계를 봐서 시아버님이 위독할 때 자동차 끼어들게 하듯 나타난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시아버님에게 재산이 많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뒤통수를 맞을지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놈의 돈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아주버님은 뒤늦게 저희를 찾아와 형님이 그렇게 시아버님의 재산에 침을 흘렸다며 시아버님의 유산이 모두 제 앞으로 오자 형님은 모든 원망을 자기 남편인 아주버님께 쏟았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 노인네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며 지금 갖고 있는 재산들 전부 자기한테 주고 몸만 꺼지라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소송에서 둘이 진흙탕 싸움하고 판사님이 둘이 똑같다며 반반씩 재산 분할도 해줬다는데 이혼하고 나서 보니 자기가 너무 등신 같아서 저희를 찾아왔대요.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저희한테 용서받고 싶다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런 형을 차마 용서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렇듯 서로 형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자고 아주버님을 밀어냈죠. 나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형이 오해해도 어쩔 수 없는데 형수 때문이든 그게 아니든 난 형 평생 용서 못해. 그러니까 그냥 형은 형대로 살아. 우리 서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형이 정말 나랑 우리 집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 찾아오지 마. 나 형 보면 아버지 생각나서 힘들어. 남편은 화도 내지 않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알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제가 아주버님을 본 마지막 모습이네요. 솔직히 저도 남편처럼 아주버님을 용서할 순 없지만 그냥 마음 한켠이 씁쓸했어요. 형제간에 그리고 동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시어머님도 시아버님도 참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꺼내지 못했지만 늦게라도 아주버님이 사람답게 시부모님 아들답게 남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 일이 벌써 무려 4년 전 일이에요. 그네는 얼굴도 마음도 예쁜 아가씨랑 결혼해 분가해서 살고 있고 둘째는 비혼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아직 저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쓰시던 방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솔직히 치울 마음이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는 그 방에 가서 시아버님이 남겨놓은 일기를 읽어보는데 그 일기를 읽고 있으면 마치 아직도 시아버님이 계시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늦게 받은 아버지의 정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남편도 처음엔 그냥 빨리 정리하자고 하더니 이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인데 저한테 뺏겼다고 하면서요. 저희 부부는 아직도 종종 시아버님 이야기를 하곤 해요. 남편은 이제 은퇴해서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데 솔직히 시아버님과 둘이 있을 때만큼 재미있지 않은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그 부부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도 어째요. 제 하나뿐인 남편인 것을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은 아직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한테 주시긴 하셨지만 우리 집안을 위해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잘 보관했다 유용하게 쓸 생각입니다. 아마 그러라고 저한테 남겨주신 거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쓰다 보니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오랜만에 옛날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저도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네요. 그래도 희노애락이 있어 제 인생도 더 괜찮은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사연을 쓰지 않았다면 모르고 나이만 더 먹었겠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럼 제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